안녕하세요. 야, 참 무지하게 두껍죠? 두껍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 상법을 보시면은 몇 페이지부터지? 헌법은 했나요? 아니요. 상법 처음이에요. 135페이지. 상법 총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31페이지까지 한 200페이지 정도. 자,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 200페이지 정도. 이제 경험 있는 분들 알겠지만요. 이 법무사 시험에서 5문항을 다 읽는다. 그래서 합격한다. 불가능합니다. 답을 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메인 과목들, 민법, 상법은 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법, 부등법 2차까지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집행법 35문제니까 상법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한 몇 점? 한 50점 정도? 50점 정도. 그러니까 기본을 깐다. 기출문제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더 내용을 보완해서 60점 이상을 맞춰야 이제 보통 이제 커트라인은 한 60점대죠. 60점 초반대입니다. 그 이상 낮아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의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죠.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문제를 5문항으로 보지 말고 그냥 OX 문제로 보세요. OX 문제. 쭉 풀다가 1항이 맞다 그럼 그냥 다른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답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애매한 지문이 들어있고 뒤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이게 답을 다 찾을 수가 없다.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1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 1번 문제 1항이 답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다 이게 맞게 될 때 꼭 필요한 문장 단어들 있죠. 또 이게 틀리게 될 때 그걸 바꿔서 틀리게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OX가 되는 부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분들이 조문이나 판례를 그냥 마구잡이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부분을 바꿔서 틀리게 만들고 또 핵심 부분을 놔둬서 맞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를 OX 문제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맞으면은 이제 메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앞부분을 바꾸지는 않죠. 보통 뒷부분을 바꾸니까 뒷부분에서 이 부분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틀리면 거기 틀리다. 그래서 이런 연습으로 OX 문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고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까지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동차는 힘들고 보통 이제 기득권을 노린데 2차까지 기득권을 노릴 때 자, 보시면 그러면 기출문제로 좀 효율적인 정리 해보고 싶다. 그렇죠? 기출문제로. 그러면 기출문제는 적어도 법무사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되니까 법무사 기출문제를 안 풀고 시험 보러 간다. 그럼 불가능하죠. 아무리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기본서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한 최소 5년치 정도. 여러분 기출문제만 본다. 5년 정도 보시면 법원 등기직,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출 문제를 본다면 변호사 시험이나 또는 등기직 문제 한 5년치 정도 추가한다면 기출 문제 공부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무사 요 기출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아요. 좋은데 변호사 시험이나 등기직 기출 문제는 한 5년치 정도. 그럼 10년치 정도 하면 좋지 않냐? 좋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러나 이게 한정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욕심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들의 핵심 내용을 찝질 못하고 그냥 양만 늘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대로 밑줄 긋지 말고 제가 밑줄 그라는 것만 그세요. 알겠죠? 밑줄 그라. 딱 이렇게 긋고 딱 긋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제가 나오고 여기서 맞고 틀리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근데 문제 풀려보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최근 그 기출문제일수록 지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느낌 받을 겁니다. 상법은 원래 그렇게 지문이 길지 않았어요. 뭐 부등법이나 민법이 원래부터 지문이 길었지만 집행법 같은 거 상법은 한 4, 5년 사이에 문제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상법도 큰 부담이 됩니다. 1교시에는 민법과 상법, 그 다음에 2교시는 뭘까요? 부등법과 집행법. 4과목만 하면 붙어요. 난 상등도 강의하는데 근데 보시면 4과목이 매일입니다. 4과목. 그래서 요 4과목만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을 안 합니까? 안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그 4과목을 우선 꽉 잡아야 된다는 거죠. 1번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회사 밑줄. 예, 상인 맞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회사는 뭐 영리든 회사는 민사회사든 상사회사든 상인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이 X. 요 판례 엄청 나옵니다. 개인이 X.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용했다. 회사니까 돈을 빌리겠죠. 상윙이 해당하여 차용금 채무를 상사 채무로 볼 수 있다. 자, 회사는 상인인 거 맞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자금을 빌렸는데 왜 두 번째 줄 상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개인 X, 상위 X.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으로 빌려야 돼요. 개인 자격으로 빌리면 그건 상위가 하는 거죠. 개인 채무지 회사 채무가 아니다는 거죠. 이거 4개 문제겠죠. 회사는 상위 맞다. 근데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을 빌렸다. 그러면 상위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들리죠. 자, 이항 상법상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4개 동그라미 지, 상, 이렇게 해옵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인 밑줄. 그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게 있냐는 거죠. 있어요. 영업 양도시 경업피지 의무가 있거든요. 피지 의무, 요건 적용됩니다. 아셨죠? 요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법 정칙에 있는 규정 중 영업 양도시 경업피지 의무 빼고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무사 밑줄 상인 X 끝. 법무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볼까요? 상인이 아닌 자들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요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 판례가 나왔어요. 세무사. 이것도 상인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플러스 세무사도 상인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회계사도 나오지 않나요? 회계사 판례는 아직 없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목적인 상윙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 밑줄. 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 밑줄. 준비행위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는 다음 줄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왜? 아직 영업은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상행위는 아니고 보조적 상행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했습니다. 상인은 자기 명의 밑줄. 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죠. 여기서 자기명이란 상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 밑줄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 동그라미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따라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사항의 명의는 형식적 명의죠. 그게 아니라 실제 영업상 주체가 바로 상인이, 후자가 상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만 믿으세요. 나중에 혼자 밑줄보면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만 나중에 볼 때 징검다리 건너듯이 뭐 권리의무, 그 다음에 자기 명의는 뭐냐? 권리의무다. 권리의무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스스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 자, 2번 문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이 문제를 부르시면서 꼭 해설을 봐야 되냐 이런 생각. 해설을 봐야 되냐. 기본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등 객관식을 공부하는 거죠. 네? 기본서를 한 번도 안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만 본다. 사실상 정상적인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셨을 때, 보시면서 그 기억이 난다는 거죠. 조금씩 기억나. 근데, 그래서 맞는 건 줄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해설 볼 필요 없어요. 꼭 해설을 봐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책 보려면 요거 볼 때만 한 두세 달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기본서를 보셨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굳이 뭐 본다. 애매하다 그러면 그때 한 문항씩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해설을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만 맞추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2번.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을 차는 것은 회사는 상인이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회사는 무조건 상인입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그렇죠. 이걸 민사회사라 부릅니다. 옆에다 민사회사. 그러니까 회사라고 이름 붙은 거는 앞에 뭐가 붙든 무조건 상인입니다. 변호사 밑줄 상인 X 조금 전에 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을 깔고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 공부에서 제가 절반이라고 써요. 합격한다 그렇게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기본을 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변호사 상인 X 소상이 밑줄. 자,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지배인 동그라미 상호 동그라미, 상업장부 동그라미, 상업등기. 자, 지상상상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추가됐네요. 1000만원 미달, 그리고 회사 X. 그러니까 지금 소상인이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가 적용 안 된다는 건 맞고, 거기다가 소상인의 정의가 추가됐죠. 1000만원 미만이고, 회사는 빼고. 자, 상. 어떤 자가 자기 명의 밑줄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 밑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해서 다른 상인 X.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자기 명의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자체는 상인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은 상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됐고. 5번 상인은 자기 명의 밑줄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실제가 바로 실질이죠. 실제가 바로 실질이죠. 1번 문제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로 실제 영업상 주체 즉 권리의무 주체가 바로 상인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항이죠.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고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반은 쉽습니다. 절반 쉬워요. 그 절반을 먼저 맞춘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떨어집니다. 안 돼요. 쉬운 문제를 맞춰야지. 어려운 문제는 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운 문제 틀리면 격차가 한 문제 이상입니다. 두세 문제 효과가 되는 거니까. 됐고. 3번. 상법상 상인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종을 차는 것은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공법인 밑줄. 공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돗물을 판매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돗물 판매하는 데서는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상법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없는 경우에만.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따르고 없을 때 상법을 정하는 거죠. 또 나왔네.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때 실제 동그라미, 영업성 주체가 자기 명의로 밑줄 실제 동그라미 하시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상인이 된다. 벌써 3번 나왔죠. 그래서 실질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다. 야, 이거 재밌네. 1번 문제에서 법무사 했죠. 2번 문제에서 변호사 했죠. 변호사, 법무사 밑줄 긋고 상인 X. 근데 요 판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세무사 판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무사가 22년도에 판례가 나왔어요. 세무사도 상인이 아니다. 상,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 1000만 원 밑줄 긋고 회사 X, 그건 소상인이죠. 그 다음에 지배인 동그라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빠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죠. 영업양도는 적용된다는 거죠. 영업양도 X. 영업양도 X. 됐습니다. 됐고 이게 나올 것 같았어요. 나올 것 같은데 영업양도 부분이 계속 앞부분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요거만 하다가 영업양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강사가 도와주는 거죠. 영업양도는 적용이 된다.
미용실 판례가 있습니다. 미용실. 소규모 미용실 판례가 있었습니다. 됐고. 새마을금고 밑줄. 영리 X.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닙니다. 영리성이 없으니까 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금고회원에게 자금을 제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줄 회원이 상인이다. 그러면 다음 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다. 상사채권 밑줄 이렇게 적어서 상회의는 꼭 쌍방적 상회의만 상회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 상회의도 상회의가 되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상인 절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가 동네 은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상인이 아닙니다. 비영리예요. 다만 회원이 상인이라면 상회의죠. 일방적 상회의고 상사채권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답은 4항. 영업양도는 소상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럼 영업양도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적용되냐? 경업피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4번.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준비행위 동그라미, 상법 동그라미 적용될 수 있다. 왜? 준비행위 밑줄. 자, 준비행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인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준비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항.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 밑줄에 상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영업 의사가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된다. 자, 보시면 표시에 대해 X하시고 표시할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옆에다 써요. 표시할 필요 X하시고 표시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표시 X하시고 옆에 이 판례는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 출제의 경향은 뭐냐면 판례 한 번 내면 중요한 판례는 2, 3년 연속으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지. 그러다 콩코 다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시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회사 밑줄, 상인 밑줄. 그러니까 이거 뭐 2초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회사 무조건 상인이에요. 의심을 갖지 마시라 이 말이죠. 회사는 무조건 상인입니다. 회사 상인. 자, 상 또 나왔네. 회사 기관은 대표이사 밑줄 긋고 개인 X, 상행이 다음 줄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좀 느낌이 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무슨 자격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기관 자격으로. 대표기관 자격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개인 자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절반이라니까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기관 자격으로 해야 되는. 근데 기관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했잖아요. 기관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했으니까 상행위가 아닌 겁니다. 정답은 3항. 표시할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건 해설해서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 동그라미 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 동그라미를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 계속했죠? 준비행위, 상인 자격, 보조 상이다. 이와 같은 개업 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나 개업광고, 간판 부착 등에서 영업의사를 할 때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 X 할 필요가 없으나 점포구입, 영업양서, 상업선의 고용 등 준비행위 성질로 봐서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당의 준비행위는 보조사안에서 여기에 상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됐고. 자, 그러면 상인에 대해서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들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업상인 쪽으로 넘어가죠. 자, 표현지배인. 만약에 표현지배인이 나온다. 표현지배인 문제가 그러죠. 지배인. 그래서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편집에 나오면 첫 번째 보시면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영업소 실질이 필요하다. 요 단어. 하여튼 편집에 이란 말이 나오면 뭐 요 두 문장이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 두 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영업소 실질이 필요하다. 요 두 단어를 꼭, 요 두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볼게요. 편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상법상 편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편집의 미적어금 적용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 즉 영업소가 상법상 지점의 실체 지점으로서 실체 동그라미 집 실체가 아니라 실체 이거 실질이잖아 실체 실질인데 아니 실질이랑 실제랑 같은 말이죠. 실질 실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맞고 편집인 밑줄 실체 편집인 실체 이런 거죠.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 차장도 편집에 해당한다? 아니, 지점장이네. 지점 차장은 안 돼요. 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지점 차장 X 편집에 임이죠. 편집에 해달라면 지점 차장은 안 됩니다. 또는 지점장 대리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밑줄 편집엔 X. 자, 재판상 X 편집에 밑줄. 그러니까 두 개 다 나왔네요. 이 문제에서.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영업소 실질 또는 실체가 필요하다. 이 두 개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답은 2항인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1항과 3항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판상 행위는 빠진다. 자, 그러면 4항이 뭐냐? 4항이 바로 1항을 해설하는 겁니다.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즉 사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 영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동영업소 소장을 상법 14조 1항 소장의 편집에 미적어건으로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단순한 보조만 하면 안 돼요. 보조가 틀리죠.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이 실체가 필요 있고 따라서 편집인이 성립하는 겁니다. 5항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설사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행위를 할 경우 옆에 달아치고 남용이죠. 그 행위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러한 범위는 편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별로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고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됐고. 자, 그래서 정답은 2항 차정은 편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고. 자, 여기서 편집에서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체하고 재판은 빼고. 실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재판은 뺀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행위를 받을 필요 없다. 선임 시에 이미 수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임 시의 수권을 보시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 미적어권 별도 X 수권 미적. 그러니까 선임 행위 자체가 수권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부포사를 선임하는 행위죠. 선임 자체가 수권 행위니까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죠. 별도로 수권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2항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의 밑줄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중량과실 X 이 문제는 좀 발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그래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 중량과실 밑줄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선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짓지 않죠. 이거 제가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항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이 미적어권
그저 끝에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법상 표현들의 밑줄 됐고, 자, 민법상 표현들에 따라서 다음 줄 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민법상 표현들이 요걸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부포사가 뭐라고 되죠? 부포사가 특정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 민법상 편대례가 적용되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옆으로 뽑아서 상법상 편집에는 적용되냐? 상법상 편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미치겠고, 자, 그 다음에 범위 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인데, 다음 주 끝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일 때는 이걸 남용한다 그러죠? 남용 동그라미. 일단은 유효합니다. 와, 이 문제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유효하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사인의 경우도 편집에 관한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사인이 미치겠고, 편집엔 X. 이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를 섞어놓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나? 자, 보시면 부포사에 대해서 보죠. 자, 부포사가 첫 번째 보시면 부포사가 위반행했다. 첫 번째 위반행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용한 거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제3자가 있어요. 제3자가 선의 무중과실, 제3자가 악의 중과실, 제3자가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제3자가 악의 또는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자,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 선의 무중과실일 때는 유효고, 제3자가 악의 중과실이면 무효입니다. 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일 때는 일단 유효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라 그랬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이때 무효입니다. 자, 증명은 다 영업주가 하는 거죠. 자, 다음 해볼까요? 이번엔 부포사가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표현 부포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부포사가 아닌 자가 부포사의 권한 내에 행했다. 부포사의 권한, 부포사가 아닌 자인데, 부포사가 아닌 자가 뭐라고 하지? 명칭을 사용해서 했다. 두 번째 보시면 부포사는 맞는데 권한 외의 행위했다. 권한 외의 행위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포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서 유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유추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상법상의 표현 지배인 규정을 유추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민법상 표현 대리를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부포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했을 때 상법상 표현 지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표현 대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부포사가 권한 외,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게 아니라 아예 권한 외의 행위했다는 거죠. 했습니다. 이때는 역시 상법상 표현 지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표현 대리를 적용하는 거죠. 즉, 표현부포사 규정의 적용은 전부 다 민법상 표현 대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량은 뭐 그렇다 치고 별도 수권 없이 그냥 선임행위로서 권한이 생긴다는 것이죠. 2항.
상업상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여기 2항이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2항이죠. 위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악이 또는 중과실의 경우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제3자 악이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좋아요. 3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맞습니다. 부포사는 맞아요. 여기 3항입니다. 부포사는 맞아요. 그런데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했다. 권한 외의 행위했죠. 영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민법상 변대리 법리에서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비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시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3항 됐습니다. 4항.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진 상업사용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남용한 행위죠. 이게 4항입니다.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하다는 건 이거예요. 일단은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면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2단은 뭐예요? 알고나 할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다르다고요. 대리권 제한 위반과 남용의 주관적 요건이 다릅니다. 무효가 되는 요건이 대리권 제한 위반은 악의 중과실, 남용은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판례가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던데 몰라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편집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요거 5항. 5항. 요거 5항입니다. 이게 5항이에요. 그래서 편집인이 뭐예요? 지배인이라는 자가 지배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게 편집인이잖아요. 이게 적용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민법상 편대리가 적용이 된다는 문제. 야, 이 문제 기가 막히네. 이번 문제 요거는 해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해설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요런 문제는 해설을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됐고. 자, 다음에 보시면 3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 밑줄 재판상 동그라미. 근데 재판회는 안 합니까? 재판상만. 아시겠죠? 지배인만 재판상 권한이 있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제에 관하면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지배인만 재판상 권한이 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이 요거 정리했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요거네. 위반해서 그래서 지배인 밑줄 긋고 제한 규정 위반 밑줄 긋고 행위를 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있다면 영업주는 그러한 사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 밑줄 제한 규정 위반 중과실 명심하세요. 제한 규정 위반 중과실 있을 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 무중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3항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 동그라미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당연히 등기 동그라미 해당하지 않는다 X. 공동지배는 당연히 등기하는 거죠. 공동지배는 공동 등기에서 않는다 X. 변지배는 사항 위치곡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되거나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므로 지점차장 조금 전에 했죠. 지점차장 X. 지점차장은 편집인이라고 볼 수 없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이거 뭐예요? 이겁니다. 부포사가 이 말이죠? 부포사 맞아요. 이겁니다. 부포사가 이런 메인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꿔도 꼭 들어가는 지문들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배인하고 상업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개입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 부포사가 뭐예요? 권한 외의 행위죠.
속하지 않는다 그래 권한의 행위죠. 이할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민법상 표현들이 법리에서 상업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밑줄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특정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미지고거 민법상 표현들이 미지고거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중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뭐냐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좀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4번 문제 자 작년도 문제네요. 가장 최근 문제 맞죠? 29회 작년도 그 올해는 30회가 되겠네. 이야.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등 가정을 차린 것은 1항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될 때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밑줄 지배인 미적었고 제한규정 위반 미적었고 지배인이 자 요거네요. 부파사나 지배인이랑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과실 동그라미 있는 경우도 영업들은 그러한 사를 들어서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 악의들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아주 잘 써먹죠. 영업주가 부담한다. 좋아요. 2항 지배인은 영업제에 관하면서 지배인 밑줄 재판상 동그라미 지배인은 영업제에 관하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의 어떤 행위가 영업제 영업에 관한 것인가 밑줄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X 그것이 객관적 동그라미 오로지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만 판단합니다. 왜?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본다고요. 주관적이 아니라 상법은 당사자 의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민법이 어려운 건 뭐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렵죠. 상법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상법에서 보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객관적, 주상적. 그러면 거의 90%는 맞아요. 상법에서 주관적 의사 존중한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객관적 동그라미.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사는 무시하고 주관적 의사는 무시하고 객관적 성질만 판단한다. 자, 3항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이로서 대리권한 범위인데 자, 권한 범위는 맞습니다. 권한 범위는 맞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권한 내이지만 이 말을 집어넣을까요? 권한 내이지만 그래서 권한 내이지만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밑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밑줄 이게 바로 남용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다 미주지 말고 요 단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요걸 찾으라고요. 그러면 이거죠. 이게 시험 볼 때 이게 떠올라야지. 순간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이다. 일단은 유효하다. 그럼 알거나 할 수 있으면 부여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자기 또는 제3자익 미치겠고, 도말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이게 남용입니다. 친절하신 교수님은 남용이라고 써줘요. 근데 일부러 뺐죠. 요 말을 일부러 뺀 겁니다. 남용이라 말을 일부러 뺀 거예요. 그래서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을 밑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밑줄 다음 주 끝에 책임 X. 무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알았거나 또 악의 중과실이 아닙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아니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문제 풀어요? 계속 이거 가지고 풀잖아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다. 대리권 제한 2배 밑줄 어음에 갈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범위 물론 선의 무증과실이죠.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엄을 취득한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엄을 배서의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당연히 포함돼요. 근데 이건 어음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음의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5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이 미치겠고 표현 지배인 X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 볼까요? 부포사의 경우 편집에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지금 4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 4, 5, 6, 7, 8, 9. 6년 만에 나왔네요. 6년 만에 나왔다는 거죠. 10년 안에 기출문제는 다 좋습니다. 10년 안. 그럼 지금 작년까지 29인데 그러면 20년 전 문제 봐도 됩니까? 그걸 뭐 알아봐요? 그럼 쓸데없는 겁니다. 10년 전 이전 문제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출제하다도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출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미 그 당시에 출제하신 분들은 다 은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건 10년치 정도가 제일 좋아요. 10년. 아니면 뭐 부담되는 그럼 7년치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10년치지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문제들은 뭐 설명도 보시라고 또 법이 개정된 것도 많으니까 특히 회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법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7년에서 10년 정도 넉넉하게 5년치는 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6년 만에 나왔잖아요. 6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10년치 정도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됐고 아주 좋은 문제. 근데 워낙 2번 문제에서 다 걸렀죠. 다 나왔으니까 4번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자, 이번에는 상호로 넘어가죠. 상호는 이제 상업 등기에서도 굉장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차리한 것은 회사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문자를 사용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회사 종류 표시. 5개 회사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데 자기가 못 외우고 있는 거로 착각해요. 그래서 회사는 뭐라고요? 종류를 반드시 문자를 써야 된다. 회사는 그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회사 밑줄 종류 동그라미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항 회사 영업을 양수할 경우도 회사 X. 자, 보세요.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1항에서 회사라면 반드시 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종류까지 사용해야 된다. 회사는 종류까지 표시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엔 2항에서 회사 X, 그럼 회사란 표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종류고 나발이고 회사란 문자 자체를 써서도 안 된다. 그래서 뭘 써요? 상사란 말을 자주 쓰죠. 회사가 아닐 때 좀 규모가 커지면 무슨 상사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회사란 문자는 못 씁니다. 자, 3번.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동일, 동정, 등기, 부정, 추정.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동일한 상호를 동정영업의 상호로 사용하는데 그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동일, 동정, 등기, 상호, 부정, 추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는 거죠. 별로 의미 없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할 때 상호 밑줄 폐지, 영업을 폐지, 영업과 함께 양도 동그라미.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상호를 양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영업 폐지 또는 영업과 함께 양도한다. 그러니까 영업을 폐지했을 때는 상호만 양도한다.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 물론 3항이 제일 중요해요. 동일, 동동, 등기, 부정, 추정.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항입니다. 영업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의 절대로 회사임을 사용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고 이거는 뭐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자, 2번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차리한 것은 자, 그럼 명의대여자 책임이 나왔다. 그러면 한 3, 4개 정도를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먼저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첫 번째 보시면 명의대여자 불법 행위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 행위 안 되고
피용자 안 되고 모르면 안 되고. 아시겠죠? 불법 행위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적용되지 않아요. 모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행위 책임은 적용 안 된다.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된다. 모르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역시 중과실이 있는 경우도 적용 안 된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불법 행위 안 된다.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 그 다음 모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과실.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다 적용되는 거죠. 뭐. 잘 모르겠더라도 일단 4개 중에서 제외되면 일단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불법 행위 안 된다. 피용자 행위 안 된다. 모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어도 안 된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제대로 정리했는지. 2번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명의대여자는 몇이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X 있을 때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그렇다는 거죠. 중과실은 책임이 없습니다. 됐고. 이왕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축되는 부분에 관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다음 줄 1인에 대한 이행 청구 다음 줄 끝에 다른 채무자 효력이 미친다? X. 왜 안 미쳐요? 부진정이니까. 미친다 X 하시고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진정 연대 채무는 없어요. 사실 민법도 그렇죠. 진정 연대 책임은 그냥 그 조문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담보력 강화로 해서 부진정으로 다 바꿔서 해석했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됐고. 3번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가 그 상대방이 거래행위에 의해서 생긴 채무에 관해서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비호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X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불법행위 적용 안 된다. 좋습니다. 상 제3자가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도 안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지엽적인데 대리점도 무조건 안 됩니다. 대리점도 안 돼요. 제3자가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 X 이런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법상 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됐습니다. 대리점 안 됩니다. 법리상 안 돼요. 안 됩니다. 됐고. 자, 그럼 5항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해서 하도급 거래 동그라미 적용됩니다. 하도급 거래. 건설업이 꼭 직접 시공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 순살 아파트, 통비 아파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도급 해다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하도급 거래할 경우 면허를 대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우인한 하수급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적용할 수가 있다. 왜? 건설업이 꼭 직접 시공법 하도급 거래도 건설업의 업종이니까 영업 행태니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나눠서 외우기는 참 힘들죠. 또 헷갈리게 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 불법행위 안 된다. 피용자 행위 안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중과실 안 된다. 대리점 안 된다. 일단 5개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 외우면 쓸 때 많을 거예요. 쓸 때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42조 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요게 영업양도에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임이 적었고 자, 다음 뜰 변제기 X 자, 두 번째 줄 끝에 당시까지 발생 동그라미 다음 줄 장래의 X. 자,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문제가 상호하고 영업양도가 섞여 나오긴 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영업양도에서 영업양도 시 상호 수용 양수인이 지는 책임은 변제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영업양도 당시까지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틀려요? 장래. 요 단어.
영업양도에서 요 단어가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X. 장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자, 1항 틀렸고,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장래 X. 자, 2항 회사가 아니면 회사 밑줄. 회사 영업을 양수할 때도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 X. 그렇잖아요, 저거. 뭐 영업을 양도하든 양수하든 건 상관없어요. 회사만 회사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밑줄 긋고 그러면 회사 X 이렇게 합니다. 회사 X, 회사 X. 회사가 아니면 상호 속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쓸 수가 없다. 됐고. 3번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하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호 등기 밑줄. 부정한 목적 밑줄 긋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폐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만약 내가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상호를 동종영업에 사용하면 부정 목적으로 추정되죠. 됐습니다. 그럼 등기 안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럼 보세요. 등기 안 하면 어떻게 했냐? 등기 안 하면 추정은 안 돼요. 안 되지만 증명을 하게 되면 역시 폐지를 청구할 수 있죠.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등기하면 추정이 된다는 말이지 등기 안 했다고 해서 폐지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해설 좀 보셔야겠네요. 해설 보시면 해설이 없네? 좋은 말인데 보시면 등기하면 상대방의 부정 목적이 추정되고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추정은 안 되지만 증명하면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등기하면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죠. 참고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보시면 상호 등기 X, 그 다음에 부정 목적 밑줄, 다음 또 폐지 청구할 수 있는데 폐지 청구 밑줄. 다음은 이제 추정은 안 되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추정이 안 됩니다. 됐고. 자, 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타인과 연대해서 변달 책임이 있고 이때 명의대여자와 채용자 책임은 무슨 책임? 부진정 동그라미. 그래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이 적었고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자, 그럼 여기다 1인에 대해서 청구했다. 다른 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1인에 대해서 청구했다 하더라도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진정이죠. 됐고. 자, 5항 명의차용자가 명의차용자가 밑줄 불법행위 X. 이거잖아요. 불법행위 경우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불법행위 X. 뒤는 읽을 것도 없어요. 시험장에서 끝까지 뭐하러 읽어? 끝을 읽어야죠. 된다, 안 된다, 그거 구별해야 되니까. 명의채용자가 불법행위, 마지막 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쵸, 맞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근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명의채용자 불법에 안 되지? 끝에 부담하지 않는다?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어떻게? 명의채용자가 불법에 의할 경우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 영업주로 인해 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관계 없으므로 그러면 없나? 있나?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불법행위 안 된다. 확실하게. 불법행위 안 된다.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4번.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요거 써먹을까요? 불법행위 안 된다, 피용자 안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중과실 안 된다, 대리자만 된다. 자, 요거까지 한번 써먹어보자.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과정을 전한 것은 명의대여자와 채용자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축되는 부분에 관해서 일방 채무가 변제 등으로서 말하면 타방의 채무도 말하는 밑줄 부진정연대 그건 됐고 부진정연대 여기 있잖아요. 1인의 청구가 다른 자에게 영향이 없다 됐고. 자, 이항 불법행위 경우 다음 줄 부담한다 X.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또 신나게 풀어야죠. 그래도 한번 사방도 읽어볼까? 읽기 뭘 읽어? 그렇죠? 그래도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이항 불법행위는 적용한 불법행위 밑줄 긋고 부담한다 X 하시고. 자, 3번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중과실은 없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대여자가 증명책임 부담한다. 예, 맞아요. 다 맞습니다. 사방부터는 맞는 거예요. 자, 4. 명의 대여자 책임은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하라고 피용자 X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 없다. 여기 있잖아요. 피용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좋아요. 건설업 면허를 대한 자는 이것도 앞에 봤죠. 면허를 건설업 미치겠고 대여받은 자가 면허를 설계해서 면허를 대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 건설업은 하도급 거래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업행위 일종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풀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2형. 이런 문제가 항상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5번 문제도 별표.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해설 길이 보면 알겠죠. 해설 길이 보면 엄청나다는 걸 알 겁니다.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찾는 것은 28회. 아, 요즘 문제들이 이래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민법만 길면 옛날엔 민법이 길고 이제 상법이나 헌법 다른 과목들 뭐 가등법 이런 것도 지문이 짧았는데 요즘엔 상법도 아주 민법 따라하느라고 힘들어요. 자, 양도인이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했죠. 양도했습니다. 양수인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일단 상호를 적용한다고 했네요. 상호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양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하는 거죠. 됐습니다. 상호를 적용하는데 자, 그러면 양수인이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첫 번째 양수인이 면책에 등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양도인과 플러스 양수인이 면책에 통지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끼워 맞춰 볼게요.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해놓고 1항 상법 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절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수인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발생 미치고과 당시 발생 채권과 영업양도 당시로부터 장래 발생 X. 야, 답이 여기 있네.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시험평이 어떠냐면 어려운 것 같은데 점수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 이 전형적인 말이 이런 겁니다. 그렇죠? 딱 보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려운데 보시면 여기서 채권은 뭐라고요? 당시에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지 장래에 발생할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겁니다.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을 해야 된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혼자 보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거예요. 장래 발생할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답은 찾았어요. 편하게 나머지 보자. 양수인에 의해서 적용되는 명칭이 상호 동그라미 옥호 또는 영업해지 동그라미. 예, 됐어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상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옥호 또는 영업표지도 포함하는 거다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해질 때도 그것이 영업조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때 채권자가 영업조처의 교체나 채무인수 영업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적용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상호를 적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4조가 아닌데 41조 1항의 유추 조항에 의해서 그 채무를 부담한다. 됐습니다. 이게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옥호 영업해지 부담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나. 그래서 옥호 상호 동그라미 옥호 동그라미 영업해지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줄 다 역시 채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3학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윗줄, 알지 못할 경우 밑줄. 특별한 사직에 없는 상호를 수경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재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알게 되는 건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당시의 선이죠. 당시의 선이다. 당시에 발생한 채권, 당시의 선이면 되는 거죠. 영업장도 당시 선이면 되는 거지 이후 악의가 돼도 상관없죠. 이후의 선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만 선이면 되고 이후 선이 필요 없다. 당시에 발생하면 되는 거지 장래에 발생할 필요 없다. 어때요? 당시에 발생하고 당시에 선이면 된다. 따라서 이후에 장래에 발생할 채권 안 되고 이후에 악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상. 영업 임대차의 경우 상호를 수경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42조. 왜 2조가 다 빠졌어? 1항을 유추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영업양도, 영업 임대차, 그 다음에 영업출자. 그래서 영업 임대차에서 임차 영업을 한다. 그 다음에 영업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상호를 수경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상법 규정은 이거잖아요.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상호를 수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이 영업 임대차나 영업출자, 영업을 임대받아서 임차 영업을 할 때, 영업출자로 회사를 설립할 때도 적용되냐?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됩니다. 영업출자에는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영업임대차 밑줄, 다음 줄 적용할 수 없다 밑줄. 옆에다가 영업출자는 적용됩니다. 영업출자로 회사를 설립할 땐 적용되고 임대차의 경우 적용 안 됩니다. 자, 5항 상법 42조 1항에 의하여 상호를 수경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의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 전에 발생 동그라미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에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맞죠? 전에 발생해도 되고. 장래만 아니면 돼요. 장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업장도 당시, 여기 당시는 당시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 발생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영업장, 그러니까 영업장도 당시까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장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안 나왔지만 어쨌든 양수인이 상호를 소개하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1항은 뭐예요? 1항을 보시면은 1항은 뭘까? 보시면 네 번째 줄 끝에 당시 발생, 그 다음에 다음 줄 장래 발생, 장래 역사시고. 자, 1항이 이거죠? 1항이 이겁니다. 자, 그다음 5항이 이거죠? 전에 발생하면 돼. 요 당시에 요때까지면 다 된다. 전에 발생해도 되고, 당시에 발생해도 되고, 장래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항은 뭐예요? 상호 자체가 아닌 오 또는 영업 폐지도 포함다. 2항이 이거죠? 됐습니다. 3항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에 선이면 된다. 이후의 악이라도 상관없어요. 3항. 자, 그 다음에 4항 보시면 임대차의 경우 적용 안 됩니다. 4항. 근데 영업출자는 적용된다는 거죠. 됐고 5항.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양수인이 책임지는 것은 전에 발생, 두 번째 줄 끝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영업양도 당시에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 그건 아니고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면 돼. 당시까지 발생하면 되는 거지. 영업양도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하나는 건 아닙니다. 안 한다는 거죠. 됐고 그렇다고 해서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5항 됐습니다. 이 문제도 꼭 동그라미. 이런 문제들이 가끔 가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6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권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22조에 기해서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규정에 의해서 금지되는 상호등기 말소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야, 그러면 왜 나와 똑같은 상호 등기하냐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은요. 요건 이제 비성사건 절차법과 관련해서 비성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은 안 돼요. 그래서 소송에 따라서 말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신청으로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소송법에 따라서 말소 청구 대상이 될 뿐. 이게 상업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비송법상의 이 신청이 가능하다, 상업등기법상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건 아니고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상호등기 말소 청구에 소를 두게 할 수 있다. 이걸 믿죠. 밑줄 됐고. 이항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줄 상호가등기. 유한책임회사 동그라미, 주식회사 밑줄, 유한회사 밑줄, 설립까지 밑줄 긋고 다음 줄 상호가등기 밑줄. 원래 유한책임회사는 없었어요. 설립 시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있었는데 2020년도에 상법을 개정하면서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됐습니다. 역시 상업등기법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유한책임회사도 설립상호가등기, 그냥 상호가등기가 아니라 설립상호가등기. 아시겠죠? 그냥 또 상호가등기라고 외우면 안 돼요. 설립상호가등기라 그럽니다. 첫 번째 줄 중간에 설립,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3번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해서 상호를 세우는 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서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거나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죠. 상호 등기하면 미지급고 부정 추정이니까. 상호 등기하면 상대방의 부정 목적이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 없죠. 폐지 청구할 수 있고 손해 입은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상, 동일, 동정, 등기, 부정, 추정. 이거 뭐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동일, 한 특별시권에서 동정,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호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입니다. 동일, 동정, 등기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 목적을 추정한다. 좋습니다. 자, 5항 상호는 영업을 폐지 1번, 영업과 함께 2번 양도미죠. 상호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보시면 보세요. 그 밑에다가 보시면 일반 등기, 상호 양도 등기, 일반 등기하고 상호 양도 등기. 자, 보시면 등기 전입니다. 등기 전. 일반 등기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호 양도 등기는 뭐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뭐가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라도 등기 전에도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상호양도 등기만은 달라요.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상호양도 등기는 특수한 대항 요건입니다. 특수한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밑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 등기는 등기 전에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지만 상호양도 등기만은 등기 전에는 악의란 말은 악의 하고 이렇게 빼세요. 그래서 상호양도 등기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게 옛날식 문제인데 재작년에 나왔네요. 그래서 상호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5항이 틀렸습니다. 됐고. 자, 그럼 이제 상업장부 영업소는 뭐 의미 있는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30년 동안 없다고요. 10년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10년. 이거 뭘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러니까 상법 총칙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면서 한두 문항 정도는 들어갔는데 온전한 한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온전한 한 문제는 비중이 낮죠. 자, 그러면 상업등기 보겠습니다. 1번.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과정을 채는 것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합니다. 뭐 일반적인 것이고. 등기 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 동그라미, 부실 등기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 동그라미 하는 등 밑줄, 그 다음에 신청권자의 고유과실 밑줄 긋고, 신청권자의 고유과실 밑줄 긋고, 부실 등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신기 신청권자에 대해서 상법 39조의 부실 등기에 책임 물을 수 있다 밑줄 긋고 가르치고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사망은 제가 이 항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알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일반적인 등기는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하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정당한 사유는 빼고, 자, 정당한 사유로 인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에서 법인등기에 비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등기 다음 줄 적법 추정, 등기 적법 추정 이렇게 한 거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 동그라미 다음 줄 마지막 줄 국가 X. 여기서 제3자는 거래 상대방을 말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동그란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상업 등기하면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등기의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여기 있잖아요. 일반 등기에서 등기 전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됐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 제3자라면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 상대방, 거래관계 동그라미. 거래관계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권에 의해서 조세부가 처분할 때 국가는 포함하자 국가가 세금 걷어가는데 등기부 보고 세금 걷습니까? 여러분 회사 등기부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됩니다. 본점이 어디다? 대표이사가 누구다? 자본금이 얼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걷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 중요한 질문. 이게 상업등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문제는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2항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 그 문제 밑에다가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등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등기사항과 등기부가 다르다고요. 서로 상위하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등기 신청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사항과 등기부가 다르다는 것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2항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등기 신청권자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등기를 신청한 겁니다.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제3자가 고의 과실이 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신청권자가 제3자가 그런 등기 신청하도록 관여하거나 또는 방치했을 때 역시 신청권자가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직접 신청권자가 있을 때는 신청에 고의과실이 있을 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권자 아닌 제3자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권자가 여기에 관여하거나 방치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2항 다시 보세요. 상업등기하면 이 판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업등기하면. 자, 그러면 2항. 등기 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등기 신청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겠죠? 다른 사람이 했을 겁니다. 제3자가 했을 거예요.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신청권자가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청권자가 직접 고의과실로 부실등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등기 신청권자에 대해서 상법 39조의 부실등기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신청권자는 대항할 수가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상업등기에서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다. 근데 일단 등기부는 적법을 추정하죠. 적법을 추정한다. 그 다음에 그러나 공신력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법이 추정되지만 공신력은 없다. 다만 이 적법 추정도 사실상 추정일 뿐입니다. 민법상의 부동산 등기부는 법률상 추정이죠. 그런데 상업등기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실상 추정된다. 상호등기 빼고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까요? 상업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권자가 그대로 나오네. 등기 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 동그라미 또는 부실 등기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 방치 동그라미 등 등기 신청권자가 했다면 고의식 과실로 했을 때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청권자가 직접 했다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권자에 대해서 상법 39조 부실등기 측이 물을 수 있다. 이야, 이 판례 어렵긴 뭘 어려워. 밤날 나오는데. 알겠죠? 이거 어려운 판례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는 판례예요. 상업등기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판례입니다. 됐고. 자, 이항 상업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 동그라미 공시입니다.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효력만 가질 뿐 등기된 대로 효력을 부여하는 공신 X. 공신이 아니라 공신입니다. 공신 X.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신력은 없다. 공시력은 있어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시 동그라미 공신 X. 사망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하더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면 역시 대항할 수 없다. 물론 정당한 사유는 이제 객관적 사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천재지변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객관적 사정을 얘기한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 설립 등기 및 해산 등기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기 뭘 대항하지 못해? 회사 설립 등기나 해산 등기는 아주 짜증농사요. 회사 설립 등기, 해산 등기. 설립 등기는 창설, 대항. 선의 제3자. 보시면,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보세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 설립 등기 및 해산 등기도, 자, 보시면, 창설적 효력은 설립 등기만 있습니다. 해산 등기는 없어요. 해산 등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등기 전에 악의 제3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설립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등기해야 악이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등기 전인데 악이 제3자에게는 등기 전은 대항할 수 없어요. 등기 후에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산 등기는 악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볼까요? 창설적 효력 미적었고 설립 등기 동그라미 해산 등기 X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등 해산 등기 같은 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정당한 서로 문제 그냥 개떡같이 낸 거예요. D는 읽지 마세요. D는 이거 아무 비문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정당한 서로 등기를 알지 못할 때 주장할 수 없다. 필요 없고 그냥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 등기는 설립 등기 또는 합병 등기고 해산 등기는 아닙니다. 해산 등기와 청산 종결 등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끼우뚱하는 것 같아서 회사 등기 볼까요? 이렇게 좀 보세요.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설립 등기나 합병 등기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해산 등기나 청산 종결 등기는 대항 요건을 부과합니다. 뒷부분은 비문이에요. 뒷부분은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 합병 등기는 창설적 효력, 해산 등기, 청산 종결 등기는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이상하게 됐네. 자, 그 다음에 5항. 이사 선임의 주청결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결의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사는 선임된 게 아니죠.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39조 미적었고 부실등기.
적용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청거래 취소 판결 밑줄 긋고 상법 39조 적용 밑줄. 근데 왜 이유가 뭐냐? 소급표 때문에 그래. 소급표. 그러니까 주청결에 따라서 이사가 선임되고 등기됐다 하더라도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그 사람은 이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사 등기돼 있죠? 이게 전형적인 부실 등기입니다. 그래서 주청거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표 때문에 다음 주 상핍 구조에 부실 등기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사항은 뒷부분은 무시하세요. 창설적 효력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설립 등기, 합병 등기, 창설적 효력, 해산 등기, 청산 종료 등기,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영업양도, 조금만 쉬었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양도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